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이 그림 속의 할머니 모습 어떤가요? 할머니 인상이 참 선해 보이고 인자해 보이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사연자분이 만난 이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마주치게 된 이 할머니에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는데요. 그럼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결국 해냈구나. 우리 딸 장하다.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네가 열심히 해서 된 건데 왜 내 덕분이야.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왜 없어. 엄마가 다 했지.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맙다. 엄마 울어요? 저는 그토록 원하던 사회복지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할 분이 엄마이기에 전 가장 먼저 뛰어왔죠. 아니나 다를까 저의 합격 소식을 들은 엄마는 누구보다 기뻐해 주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엄마의 눈물을 보며 울음보가 터져 둘이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라고 제가 부르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엄마는 맞는데 절 낳아주신 분은 아닙니다. 어릴 적 고아원에 맡겨진 후 저를 길러주신 원장 엄마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에요. 저는 어릴 적 부모에게 버림받아 고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남들은 고아라고 하면 안쓰러운 표정부터 짓지만 저는 지금의 저희 원장엄마를 만난 것이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잠이 안 오니? 첫날이라 그런가 보다. 원장엄마랑 같이 잘까? 어린 나이에 낯선 상황에서의 첫날 밤은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그 첫날 이불 속에서 훌쩍이며 잠 못 이루고 있는 저를 찾아온 건 저희 원장 엄마였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래. 엄마도 우리 진이가 보고 싶을 거야. 그런데 왜 절 여기에 버리고 갔어요? 버린 게 아니고 엄마가 힘든 일이 있는데 우리 진이까지 힘들까 봐 널 여기에 맡긴 거란다. 힘든 게 뭔데요? 난 엄마랑 있고 싶은데. 크면 알게 될 거야. 대신 엄마 오실 때까지 원장 엄마가 엄마 해줄게. 응? 그날 원장님 품에 꼭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비록 진짜 엄마 품은 아니었지만 얼마나 따뜻하고 좋았는지 그날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납니다. 저뿐 아니라 처음 들어오는 원생들은 모두 저와 같은 기억이 있었어요. 고아원에 온 첫날 밤에는 원장엄마와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원장엄마는 우리들 때문에 결혼을 안 하셨대요. 혹시라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우리들이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요. 그래서인지 원장엄마는 진짜 엄마 같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서울서 전학을 온 아이가 제가 고아라는 것을 알고 놀려대더군요. 너 고아라면서? 넌 그럼 엄마 없어? 아니, 엄마 있는데? 엄마 있는데 왜 고아원에 있어? 그건 고아원에 있는 원장님이 엄마야. 하하, 말도 안 돼. 어떻게 원장님이 엄마냐? 네 엄마는 너 버린 거지. 버린 거 아니라고. 우리 엄마가 사정이 있어서 맡겨둔 거야. 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널 버렸으니까 네가 고아원에 있지. 아유 냄새. 그렇게 수차례 저를 놀렸고 저는 그때마다 상처를 받고 고아원에 와서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원장님은 마음이 아프셨던 모양이에요. 며칠 후 원장님이 학교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딸 진이가 오늘 생일입니다. 그래서 반 친구들과 함께 먹으라고 토스트를 만들어 왔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원장님은 직접 30개가 넘는 반 아이들의 토스트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거 유기농 식빵이에요. 우리 딸 주려고 만든 건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진이 친구들도 모두 맛보라고 가지고 왔어요. 게다가 빵 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모양틀로 찍어 그 안에 직접 만드신 잼을 발라서요. 아이들은 받아서 먹어보면서 모두 맛있다는 표정이었고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더군요. 모두 저를 부러워했고 특히 저를 놀리던 아이는 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하고 친하게 지내줄 거지? 네. 형제가 몇이야? 혼자예요.
저 외동이요. 그렇구나. 다음에 진이랑 같이 놀러와. 형 누나 동생들도 많아서 재미있을 거야. 다들 착해. 그날 이후 저를 못살게 굴던 그 친구는 저를 더 이상 고하라고 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희 원장님은 저희들이 힘든 일이 생기면 지혜롭게 해결해 주셨고 밤에 열이 나고 아파하는 아이를 위해 업고 30분을 뛰어 병원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어느 부모 못지않게 함께 아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그런 원장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저도 꼭 원장님 같이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나와 사회로 자립을 하고서도 저의 꿈은 계속되었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드디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게 된 겁니다. 이제 왜 제가 이 모든 것이 우리 원장엄마 때문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홍진희 씨 어디 다녀와요? 아, 예. 할아버지 연락이 어제부터 안 돼서 가보고 오는 길입니다. 무슨 일 있어요? 밤에 드시는 수면제를 이미 드셔놓고 깜빡하고 또 드셨나 봐요. 잠에 빠지셔서 제가 갔을 때도 비몽사몽 하시더라고요. 겨우 깨워서 식사하시는 거 보고 왔어요. 아이고, 그 할아버지 약 일일이 요일까지 적어서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치매 증상이 조금 더 나빠지신 것 같아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촉이라고 하셨으니 가서 약이라도 타서 드시면 좀 완화된다고 하던데. 진희 씨 참 꼼꼼하게도 관리한다니까. 그래서 괜히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하고 있나 반성할 때도 있어요. 저는 현재 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 제가 맡은 일은 주로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살펴보고 제공해 드리는 건데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의 몸 상태나 식사 등을 체크하고 연락해서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죠. 워낙 관리할 대상이 많다 보니 업무는 출퇴근과 관계없이 24시간 지속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것에 아주 만족하고 있답니다. 남들은 봉사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분들을 만나 제가 배우는 것도 참 많아요. 지들끼리 행복하면 된 거지. 바쁜데 뭐하러 와?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도 하루 종일 전화를 붙들고 밖을 내다보며 자식을 기다리는 어르신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도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에 생신이시잖아요. 아드님 바빠서 기억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됐어. 뭐 생일이 별건가. 나이 하나 더 먹어봐야 그렇지 뭐.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어르신 화장실 가셨을 때 제가 어르신 폰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깜빡하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어르신 자랑이 끝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온 건데 이게 그렇게 비싼 거래. 백화점에서 산 거. 어머, 너무 멋져요. 어르신 완전 젊어 보이신다. 그러더니 주섬주섬 뭔가 냉장고에서 꺼내셨죠. 이거 먹어봐. 이거 애들이 갖고 온 건데 내가 좀 남겨놨어. 신기해서. 보니까 과일인 망고였습니다. 와, 이거 전 처음 먹어보는데. 그치? 우리 애들이 까놨는데 맛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우리 복지사 선생 주려고 하나 남겨놨어. 기다리시던 자식들이 와서인지 어르신은 밥을 남김없이 드셨더군요. 저도 그 덕분에 망고 맛을 봤습니다. 홍진희 씨는 사회복지사로 타고난 사람 같아. 다들 홍진희 씨만 찾는다니까. 제가 혼자잖아요. 결혼도 안 했고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요. 시간 남는다고 그게 쉽나? 젊은 사람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도 싶을 텐데.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며 저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공무원 1년 차에 저는 그동안 지내던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이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방이 하나뿐이지만 고시원에 비하면 완전 운동장이었어요. 왠지 혼자 자기엔 너무 커서 얼른 결혼이라도 해서 누군가 함께 살아야 하나 했어요. 남들이 들으면 웃겠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할머니 한 분이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퇴근을 하고 찾아뵈었죠. 왜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심심해서 그래. 입에서 단내가 나. 말할 사람이 없어서. 노인이 되면 하루 종일 말할 상대가 없어서 외롭다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서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옛날 이야기를 듣고 추임새를 넣어드리는 것이 제 일입니다. 밥 먹고 갈 거지? 네, 그럼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었는데 밥은 주실 거죠? 그럼. 내가 자기 좋아하는 비지찌개 해놨어. 와, 그거 밥 2공기짜린데? 걱정 마. 밥도 잔뜩 해놨으니까. 평소에는 변덕이 심하셔서 복지사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할머니인데 저에게는 이렇게 후하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저녁을 먹고 설거지까지 해드리고 나니 꽤 늦은 시간이 되었어요. 할머니, 저 가요? 또 언제 올 건데? 절 찾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20분도 넘어요. 1달 동안 다 만나뵈려면 10밤 더 자고 와야겠네요. 다른 할망구는 뭐하러 만나나? 할머니가 저렇게 때를 쓰실 때면 어릴 적 고아원에서의 생활이 기억이 납니다. 다들 원장님과 함께 자려고 순번을 정했고 원장님은 자기 시간도 없이 아이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셨거든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 지금도 죄송해지네요. 엄마,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건강은요? 원장 엄마가 몸이 약해지셔서 지금은 고향에 내려가 요양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나 아플 땐 밤새 저 지켜주셨는데 이게 내리사랑인가 봐요. 저는 바쁘다고 찾아뵙지도 못하고 다음 주에는 꼭 월차라도 내서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렇게 원장 엄마와도 통화를 끝내고 집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에 거의 다다를 무렵인가요? 어디선가 우당탕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분명 어둠 속이었지만 쓰레기를 모아둔 곳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얼른 뛰어갔죠. 괜찮으세요?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신 겁니다. 방금 전 그 소리는 할머니가 쓰러지시면서 쓰레기통이 넘어지는 소리였던 거고요. 저는 너무 놀라 할머니를 흔들어 깨웠지만 할머니는 의식이 없어 보였습니다. 놀란 마음에 배웠던 심폐소생술을 하고는 119로 연락하려는 그때였죠. 괜찮아요. 나 괜찮으니 연락 안 해도 됩니다. 할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그래도 병원에 가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럴 거 없어요. 괜히 병원비만 나오고. 나 이제 괜찮아. 그러시더니 주섬주섬 옷을 챙기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래도 의식이 없으셨는데 이대로 그냥 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내 몸은 내가 안다니까. 내가 며칠 먹은 게 없어서 쓰러진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왜 며칠을 못 드시고 다니세요? 자제분들 연락처 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됐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 발자국 떼는 것도 힘겨워 보이는 할머니를 그냥 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저희 집에 가서 밥이라도 드세요. 이대로는 또 쓰러지세요.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끓여놨던 된장찌개와 반찬들을 꺼내 할머니에게 식사를 차려드렸죠. 정신없이 드시는 할머니를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그러다 체하세요. 이게 얼마만에 먹는 밥인지 몰라. 너무 고마워요, 아가씨. 왜 이러고 다니세요? 자제분 안 계세요? 없긴 왜 없어. 그러고는 눈물을 보이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더군요. 할머니는 시골에서 작은 밭을 일구며 홀로 사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일찍이 떠났고 밭에서 나는 작물을 팔아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 가서 사업을 하는 하나뿐인 아들이 돌아오면서 할머니의 일상이 달라진 거죠. 엄마,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이제 막 궤도에 오르려고 하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 내가 돈이 어딨어. 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저 밭 있잖아. 뭐? 내가 시세 알아보니까 꽤 나가던데. 그 밭 얼마나 된다고 그걸 팔어? 그럼 엄마는 뭐 먹고 살라고?
내가 벌어서 엄마는 모실게. 언제까지 저 힘든 밥 갈고 있을 거야. 할머니의 아들은 사업이 잘 안 되자 할머니에게 손을 벌렸고 혹여라도 아들이 기가 죽을까 해서 밭을 팔아 사업 자금으로 주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느 날 법원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할머니가 살고 있던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더랍니다. 아들이 할머니 모르게 할머니 집까지 저당 잡혀서 담보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 만기일이 됐는데도 갚지 못해 결국 할머니 집이 차압이 된 거죠.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그 길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았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할머니는 결국 서울에 있는 아들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이미 아들은 이사를 간 뒤였고 그 길로 할머니는 서울에서 길도 잃고 헤매다가 결국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도 다 부모가 아니라고 하지만 자식도 다 자식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와중에도 아들을 두둔하시더군요. 돈 많은 부모 만났으면 그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도움도 제대로 못 받았으니 자기라고 지엠이 돈 갖다 쓰고 마음이 편하겠어? 어디서 잠은 지대로 자는지 먹는 건 지대로 먹는지. 부모는 다 이런 걸까요? 자식이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밥 걱정을 하고 계시다뇨.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제가 자란 곳에서는 돈이 없어서 자식을 버린 부모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할머니의 사정을 듣고 나니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께 다시 한번 전화해보세요. 저는 할머니의 전화기로 아들에게 연락을 여러 차례 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이미 아들은 이사를 갔다고 하고 할머니 집은 이미 차압이 들어와 돌아갈 수도 없다고 하니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할머니, 아드님 찾을 때까지는 저랑 함께 여기 계세요. 제가 사회복지사거든요. 낮에는 제가 없으니까 쉬시면서 아드님 아실 만한 분들 연락해 보세요. 저는 저대로 아드님 찾아볼게요. 원룸 이사를 가고 함께 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염치가 없지 어떻게 여길. 나 살려주고 밥 준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제 일이 사회복지사라니까요. 할머니 이렇게 그냥 나가시면 저는 직무태만으로 잘려요. 부담을 드리기 싫어서 웃으면서 농담처럼 이야기하자 할머니도 조금 마음의 짐을 덜어놓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드님 성함하고 주소 적어주세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주소 몰라요. 아니,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모르세요? 그때부터 할머니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싫으신 모양입니다. 저희 원정엄마라도 그러셨겠죠. 어쨌든 저는 할머니와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할머니가 아침상을 차려놓으셨더군요. 갓 지은 따뜻한 밥과 포슬포슬해 보이는 계란말이부터 시원한 콩나물국까지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밥상이었습니다. 입에 맞나 모르겠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하다 보니 좀 부실하네. 부실하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료로 이런 대단한 요리가 나와서 전 진짜 놀랐는데요. 아유, 말도 어쩜 이쁘게 잘해. 어서 먹어봐. 일을 하려면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지. 밥심으로 사는 건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차려주는 나만의 밥상을 받았습니다. 감격스럽더군요. 할머니에게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아침은 물론 저녁 식사에 빨래 청소까지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걸 받는 것 같아 미안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요 앞에 장이 열렸길래 오이 좀 사다 오이 소박이 담궜는데 어때? 와, 아삭아삭하고 너무 맛있어요. 조금 더 익으면 더 맛있을 거야. 할머니가 계시는 바람에 저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은 또 무슨 반찬이 있으려나 은근히 기대도 되고요. 그럴수록 할머니에게 아들을 찾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전화번호는 안 바꾸셨죠? 혹시 아드님이 맘 바뀌어서 할머니한테 연락할지도 모르잖아요. 안 바꿨어. 언젠간 오겠지, 연락. 저희 복지관 드나드시는 경찰분이 계시는데 제가 좀 여쭤볼까요? 그러자 손사래를 쳐가며 격렬하게 말리시더군요. 하지 말라니까. 지가 마음이 변하면 나한테 전화할걸. 경찰 양반들 바쁜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게 하나? 네, 알겠어요, 할머니. 저는 괜히 할머니를 불편하게 한 건 아닌지 몰라 죄송했습니다. 아들 일로 마음이 많이 힘드실 텐데 더 이상은 아들 이야기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막걸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마음도 풀어드리고 할 겸 함께 술 한잔 하려고요. 그래, 고아원에서 지냈다고? 네. 얼마나 힘들었어. 아이고, 이해가 안 돼.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전 좋은 원장님 만나서 편하게 지냈어요. 그래봐야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지. 아무리 잘해줘봐야 부모만 하나. 전 그 소리에 씁쓸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드님 생각하는 것 보니 저도 궁금하긴 해요. 저희 아빠 엄마는 어떤 분이실까 하고. 그래, 그렇겠지. 내가 지니 보니 부모님이 참 착한 사람이었나 보다 싶네. 그럴까요? 그런데 왜 버리셨을까요? 술이 들어가서인지 할머니가 제 속을 알아주셔서인지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쏟아냈지요. 저는 나중에라도 절대 아이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책임도 못 질 걸 왜 낳았냐고요. 부모도 사정이 있었겠지. 지 자식 버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 아니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책임은 져야죠. 어릴 적 엄마 손잡고 가는 애들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원장님이 정말 잘해주셨지만 그래도 내 엄마는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사달라고 떼도 쓰고 싶고 어리광도 부리고 싶은데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른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혹시 절 싫어하면 어쩌나 눈치를 보게 되고 제가 버섯을 먹으면 토할 것 같은데 잘 먹어야 칭찬받으니까 꾸역꾸역 먹고 또 토하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어린애가 싫다는 말 한 번 못하고. 저는 그 순간 울음이 터졌습니다.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이렇게 울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제 등을 감싸주시면서 꼭 안아주셨어요. 그래. 내가 앞으로 네 할미다.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나한테 이르고. 정말 제 할머니 해주시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예쁜 손녀 생겨서 좋네. 할머니. 그렇게 저는 지난 설움을 한꺼번에 쏟아부었고 그날 이후 할머니에 대한 신뢰는 더 쌓여갔습니다. 머리 안 아파? 네? 조금. 북엇국이네요. 그래, 속 아플 텐데 시원하게 마시고 나가. 죄송해요. 제가 어제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무슨 이야기를 했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나도 워낙 술을 오랜만에 마셨더니. 할머니는 제가 민망할까봐 아무 이야기도 안 하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생긴 할머니로 신이 났죠. 그동안 수없이 많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만나서 도움을 드리려 애썼지만 정작 제 감정을 이야기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의지할 할머니가 생기니 힘이 났어요. 마치 열심히 살아온 인생에 보상을 받는 것도 같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공원 가요. 사람 많은 곳은 딱 정신없어서 싫어. 지금 꽃이 진짜 예쁘게 폈는데. 괜찮아. 꽃은 우리 지니꽃이 젤로 이쁘네. 참 할머니도. 아까 참 주인이 왔었어.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온다나 뭐라나. 나 끼어 산다고 수도값 더 내라는 거지 뭐. 그래요?
제가 잠시 계실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인심도 야박해가지고 이래서 새 사는 게 서름이라는 거야. 괜찮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작은 빌라를 짓고 있어. 나한테 예전부터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인데 그거 싸게 한 채 받아줄까? 네? 그게 가능해요? 그럼 내가 반값에 달라고 하면 줄 거야. 그래도 비싸죠 그런 거? 워낙 외진데라. 일단 계약금 3천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을걸? 3천이요? 저는 그런 돈이 없어요. 아까 주인이 그러던데 여기가 보증금 3천에 10만 원이라고. 아, 예. 아이고 젊은 사람이 재테크라고는 모르네. 수도 하나도 내 맘대로 못 쓰는구만. 이럴 때 그거 하나 잡아놨다가 나중에 팔아도 몇 억 남는 장사야. 저는 할머니의 말에 좀 놀랐습니다. 부동산 지식이며 말씀하시는 단어가 일반 할머니와는 달랐으니까요. 할머니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내가 젊을 때 주변 사람들 집 많이 사줘봤거든. 내 집은 없어도 집 없는 서름들 내가 아니까. 전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주인에게 집을 내놓을 것을 이야기했죠. 할머니는 그런 저를 데리고 빌라를 짓고 있는 곳에 가서 보여주셨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방이 3개나 되는 빌라를 보니 마음이 설레더군요. 내가 1,000만 원이나 깎았어. 그러니 2천만 원만 있으면 되겠다. 나도 일단 내 집 알아볼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할머니 도움으로 저는 말도 안 되는 시세로 집을 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입니다. 지니 씨, 오늘 복지센터에 다녀와야겠네. 새로 시행될 사업 설명도 하고 그곳에 들어간 지원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도 해줘요. 저는 외근으로 근처 복지센터를 향하고 있던 중입니다. 그런데 길 건너편 상가 앞쪽에 할머니가 서 계시는 거예요. 아마 상가에 볼 일이 있어서 나오신 것 같아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횡단보도에 서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손을 흔들었지만 저를 못 보신 듯 다른 곳만 보고 계시더군요. 자세히 보니 벽 쪽으로 한 남자가 서 있었고 할머니는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할머니에게 화를 내는 듯 성난 표정이었고 할머니는 그런 남자를 달래는 듯 보였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다가서는데 돈 없다고요. 이제 더 이상 당신 아들 안 한다고요. 이런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할머니를 밀치더군요. 저는 놀라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저를 본 할머니는 당황을 했고 그 남자는 그 자리를 피해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저는 그 남자를 쫓으려 했지만 할머니가 붙잡는 통에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할머니 아들 맞죠? 그제서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시면 어떻게 해요? 뻔뻔하게 할머니 돈을 다 뺏어가 놓고 어떻게 할머니한테 폭력까지 행사를 해요?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못 가르쳐서 그러는 거야. 이제 할머니도 그만 두둔하세요. 저런 아들은 자식도 아니에요. 저는 너무 화가 났고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제 업무만 없었다면 그 아들을 끝까지 쫓아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리는 것인데 그럴 수 없어서 할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했고 내내 할머니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하니 속상했죠. 그날 저녁 저는 갈비탕을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우두커니 창밖을 보고 계시더군요. 할머니, 이거 이 동네에서 제일로 맛있는 갈비탕이에요. 줄 서서 사왔으니까 얼른 먹고 힘내세요. 됐어. 너나 먹어. 나는 입맛이 없어. 이럴수록 잘 드시고 아들 혼내줘야죠. 저는 억지로 할머니 손에 숟가락을 쥐게 했고 그제서야 못 이기는 듯 할머니는 식사를 하셨습니다. 맛있죠? 고기가 얼마나 연한데요. 연하고 맛있네. 그놈도 갈비탕 좋아하는데.
참나, 이런 와중에 아들 생각이 나요? 저는 부모는 저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오면 제가 한 그릇 싸줄게요. 그러니 지금은 아들 걱정 말고 싹 드세요. 알았어. 내 먹을게. 근데 아드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할머니 전화로? 그동안 어디에 있었대요? 왜 전화를 안 받았대요? 그냥 뭐 미안하고 죄스러우니까 안 받았겠지. 근데 아까 보니까 화를 막 내고 있던데 할머니한테 왜 화를 내요? 죄송하다는 사람이. 내가 돈 좀 부탁했더니. 네? 무슨 돈을요? 진이 계약금 내가 해주고 싶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집인데 왜 할머니가. 이제 네 할머니 아니냐. 할미가 그 정도도 못해줘? 저 집 내놨으니까 곧 세입자 들어오는 대로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하러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엄마도 못 알아보는 사람한테. 자기 속이 자기 속인가? 일은 안 되고 괜히 엄마 보니 화풀이 하는 거지. 말도 안 돼.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화풀이를 엄마한테. 자식은 그런 거야.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제가 부모면 혼내줄 것 같아요. 그만 먹으라는 거냐? 아니에요. 그만 이야기할게요. 아들 흉보니 싫으신가 보다. 그렇게 할머니와 식사를 하고 나서도 저는 마음이 편하질 않았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일어난 일 같았어요. 이렇게 자식을 생각하는 걸 아들이 알고 있는지 하긴 안다면 아까같이 할머니를 밀치는 일은 없었겠죠. 가끔 제가 일을 하다 보면 부모에게 폭행을 하는 자식을 봅니다. 자신들이 잘못하고 안 된 것을 부모에게 화풀이하는 거죠. 부모는 자식을 신고하지도 고발하지도 않으니까요. 할머니는 밀쳐 넘어진 상처를 저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할머니가 무안하지 않게 반창고와 약을 할머니 곁에 두었죠. 새벽쯤 되었나 봅니다. 할머니가 어딘가 전화를 하고 계셨죠. 그러나 받지 않더군요. 또 아들에게 전화를 하시나 봅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전화를 계속했지만 아들은 결국 받질 않았고 저는 할머니 핸드폰을 통해 아들의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할머니라 잠금장치도 없었으니까요. 회사에서 오전 근무를 마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까 알아둔 할머니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역시 할머니 전화만 피하는 거였더군요. 저는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이필순 할머니 아시죠? 그게 누군데요? 엄마 이름도 몰라요? 예, 그러는 당신은 누굽니까? 이필순 할머니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필순 할머니는 누군지 모르겠고요. 이 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제 할머니 밀쳐서 다치게 하고 도망가셨잖아요. 이래도 시침이 떼실 건가요? 그제서야 아들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안 모양입니다. 그쪽이 그 여자랑 살고 있습니까? 그 여자? 아니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세요? 할머니는 자나깨나 아들 걱정뿐인데 자식이 돼서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답답한 소리 하지 마시고 끊으세요. 아니요, 저 못 끊어요. 제가 직업이 사회복지사인 이상 노인분들 편하게 지내시게 하는 게 제 임무입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만나드리죠. 대신 할머니한테는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하 동문입니다. 그 여자한테 말하지 말고 나오세요. 엮이기 싫으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너무 기가 막혔죠. 이런 싸가지 없는 아들이 다 있나 싶고 할머니가 더더욱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좀 늦어요. 그러니까 식사 거르지 마시고 잘 챙겨 드세요. 저는 완전 전투적인 태세를 갖추고 그 아들과 만날 장소에 나갔습니다. 아들은 먼저 나와 있더군요. 멀쩡하게 생긴 40대의 남자였습니다. 이필순 씨, 아드님 되시죠? 아니라니까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엄마를 부인하는 아들과 무슨 대화를 할까 싶었습니다. 저도 남의 집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건 너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연락드린 겁니다. 그러게요. 끝까지 끼어들지 마셨어야죠.
그런데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뿐인 엄마잖아요. 엄마가 계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게다가 자식이 필요하다고 전 재산까지 주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누가 그래요? 그 여자가 저한테 전 재산을 줬대요? 다 알고 왔어요. 할머니 아드님 찾아다니느라 3일 내내 굶다가 쓰러지셔서 제가 구했다고요. 그럼 경찰서에 연락을 하시지 그랬어요. 하긴 못하게 했겠네요. 아드님한테 괜히 피해갈까봐 얼마나 조심하시는 줄 아세요? 이봐요, 복지사님. 그렇게 사람 볼 줄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소리가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 사기 전가 26범이에요. 예? 지금 누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구긴 누구예요? 복지사님한테 들러붙어 있는 그 여자 말하는 거지요. 할머니요? 이필순 할머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 이름은요, 이필순 아니고요. 땡땡땡이라고요. 저는 순간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럼 그 할머니는 누구라고 하는 건지. 그러나 할머니 아들의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엄마, 어디가 또? 네 아빠같이 능력 없는 남자 만나서 사느니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아. 할머니의 아들은 어릴 적 엄마에게 버림을 받고 아버지 손에서 컸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사기를 치며 다녔던 겁니다. 야, 네 엄마 어딨어? 연락은 될 거 아니야? 몰라요. 저희랑 연락 끊은 지도 꽤 되었다고요. 네 엄마가 우리 딸 결혼 자금으로 만들어 놓은 돈을 불려주겠다고 빌려가서 잠적을 했다고. 우리 딸 결혼 날짜 잡았는데 어쩔 거야?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남편 퇴직금이야. 투자하면 수익률 2배라고 하더니 이자 2번 받고 끝이야. 전 재산 날렸다고. 아이고 어떡해. 이놈의 여편네. 내가 잡기만 해봐. 내 돈 내놔. 그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우리 남편이랑 처음으로 해외여행 가려고 그걸 들고 날라? 이런 짐승만도 못한 할망구. 사기의 종류도 너무 다양했습니다. 그 돈 다 탕진하고 거짓 신세대니 저한테 전화를 했더군요. 돈 좀 달라고. 그날 그렇게 만나서도 돈을 달라기에 기가 막혀 밀친 겁니다. 도대체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이미 엄마라고 생각지도 않을 뿐더러 더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 할머니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그러니 다들 속지. 그 여자 수법에 안 넘어가는 사람 못 봤어요. 입안에 혀처럼 살살거리고 간쓸게 다 내어줄 것처럼 구는 게 그 여자 수법이에요. 그쪽도 그렇게 넘어간 거고. 그럼 진작에 신고를 했어야죠. 왜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게. 그런데 그래도 생모라고 내 손으로 고발은 못 하겠더라고요. 현재 사기 전과 26범으로 수배를 받고 숨어 지내고 있다는 그 할머니. 그러고 보니 모든 게 좀 이상했죠. 저에게 빌라를 구입하게 해주겠다고 집을 내놓기는 했는데 집이 나가질 않자 다른 이야기를 또 했었습니다. 내 집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들이랑 연락이 안 되니 어찌해야 될지. 그래요? 경매에 들어왔는데 입찰가의 10%인 2천만 원만 있으면 일단 살 수 있나 봐. 어머, 그거 사면 참 좋겠네요. 아드님께 얼른 연락 다시 해보세요. 지 때문에 그런 거 아는데 돈 있으면 벌써 했겠지. 너무 아깝다.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나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내가 집 찾으면 꼭 갚을게. 저도 그러고 싶죠. 그런데 제가 이 원룸에 세입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때까지만. 경매라는 게 날짜가 있는 거라 늦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대출은 사회복지사는 공무원이라 대출이 제법 나온다던데. 저는 속으로 할머니가 엄청 다급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저에게 대출이 나오긴 힘들다고 해서 포기를 했죠. 만약 그때 제가 대출이라도 받았다면 할머니는 또 잠적해서 다른 사기를 치러 갔겠죠.
그뿐이 아닙니다. 아들을 만나기 며칠 전의 일입니다. 할머니, 오늘은 시장에서 우리 떡볶이 먹고 들어가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고 마침 순찰을 다니던 경찰관이 할머니를 보더니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신분증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응? 나 그런 거 지금 없는데. 왜 그러세요? 아, 예. 좀 찾고 있는 분이 계셔서요. 그럼 성함은? 응? 내 이름요? 이필순. 아, 예, 이필수님. 주민번호 한번 불러주세요. 주민번호? 아유, 글쎄, 내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그렇게 할머니는 기억이 안 난다며 한참을 버티셨고 보다 못한 저는 제 신분증을 주었죠. 전 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할머니는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이고요. 근데 무슨 일이신지요? 아, 지금 저희 수배가 떨어진 분이 있는데 인상착의가 좀... 전 불쾌했습니다. 그런 분 아니세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셔서 주민번호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문제 생기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는 그때 제 명함을 경찰에게 드렸어요.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른 집으로 뛰어갔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할머니에게 확인을 하고 아무데도 못 가시게 꽉 붙들고 있어야 하니까요. 제가 들어가니 막 옷을 입고 나가려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이 시간에 어디 가시게요? 그냥 답답해서 바람이나 쐬러 가려고 했지. 할머니, 이름이 이필순이라고 하셨죠? 그래. 왜? 제가 아드님을 만나고 왔거든요. 그 소리에 할머니는 정말 놀라셨는지 작은 손가방을 놓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을? 왜? 그냥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따지려고요.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니까. 키웠고 갔구만. 할머니가 왜 이렇게 아드님 만나는 걸 막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정말 사기꾼인 걸까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하고 영 끊었다고 하지? 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래, 그게 낫지. 내가 죽일년 되는 게 훨씬 나아. 자식 욕먹이는 것보다. 할머니, 도대체 뭐가 진실인가요? 전 할머니, 진짜 할머니처럼 좋아하고 믿었는데 아드님 말로는 할머니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저한테까지 사기치러 오신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무슨 사기를 치더냐? 내가 네 돈 한 푼이라도 가져간 것 있어? 난 어떻게 해서든지 네 집 하나 마련해 주려고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계약금까지 낮춰놨는데 날 못 믿고 지금 와서 따지는 거야? 그럼 아드님 이야기는 뭔데요? 어릴 때 아이 버리고 간 엄마라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내 부모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가 너한테 꽤 정을 준 것 같은데 결국 나를 못 믿는구나. 우리 아들 흉을 내가 볼 순 없지. 그래, 그동안 고마웠다. 내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내 가방이라도 뒤질래? 혹시 네 물건이라도 가져갔을 수도 있으니까. 할머니,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전 정말 혼란스러웠죠.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인 것 같았고요. 할머니는 주섬주섬 보따리를 챙겼고 저는 그런 할머니를 못 믿은 제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어차피 나 못 믿고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아니,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전과 26범 사기꾼이라고. 그 녀석이 그래? 지 형량을 나한테 뒤집어 씌워?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나랑 한 달 가까이 살았으면 날 봤을 텐데 이제 됐네. 나 가네. 아들놈 사고 칠 때마다 그게 다 내 업보라고 생각했어. 그날도 그놈이 그렇게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줄 돈이 없다고 하니 날 밀치고 도망간 거고.
너한테는 아들 흉보기 싫어서 네 돈 내가 빌린 거라고 한 거야.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저에게 진심으로 대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절 오히려 죄책감 들게 합니다. 할머니, 잠깐만. 제가 잘못... 용서를 빌며 할머니를 붙잡으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러자 갑자기 할머니가 눈이 커졌고 저는 현관 쪽으로 다가갔죠.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경찰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 앞을 가로막는 할머니. 열지 마. 네? 할머니, 경찰이래요. 그러니까 열지 말라고. 아니, 왜? 네가 신고했어? 아니요, 저는 아닌데. 문 열어주십시오, 김순자 씨. 김순자?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원룸 창문에서 뛰어내리려는 듯 침대 위로 올라갔어요. 너 때문이야. 조금만 빨랐어도 바로 도망가는데 네가 와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할머니! 할머니! 그때 할머니는 창문으로 다리를 올렸고 저는 보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여기 3층이라고요. 저는 얼른 할머니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다리 한쪽은 창문에 걸친 채 나머지 다리 한쪽은 제 팔에 잡힌 채 그렇게 할머니는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놔! 가랑이 찢어져! 그래도 저는 절대 놓지 않았고 아내 상황을 눈치챈 경찰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순자 씨, 당신을 사기죄로 체포하겠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렇게 경찰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어쩜 끝까지 저를 설득하며 아들을 팔아 사기꾼임을 면하려고 했었던 진짜 사기꾼이었어요. 이거 놔. 나 이제 들어가면 관차고 나와야 할 수도 있어. 절대 못 들어가. 어찌나 힘이 세던지 경찰관 2명이 잡고도 어찌할 줄을 모르더군요. 결국 할머니는 호송 차량에 탔고 저는 경찰서로 진술을 위해 갔습니다. 너 때문이야. 그냥 조용히만 있었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았잖아. 어쩜 이렇게 뻔뻔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남의 마음을 속이냐고요. 오히려 자신이 잡힌 게 내 탓이라며 원망을 하고 있는 할머니. 한 달간 내가 의지하며 함께 살았던 할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밝혀진 내용은 실로 기가 막힌 것이었어요. 아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할머니는 사기 전과 26범의 범죄자로 현재 수배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얼떨결에 이야기했던 이름 이필수는 자신이 피해를 입혔던 사람의 이름이었죠. 그러나 주민번호를 대라는 이야기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고 결국 모른다며 기억이 없는 행세를 했고 마침 제가 있었기에 그 순간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이 할머니 거의 도망 다니는 데는 신출귀몰합니다. 우리가 몇 번을 놓쳤는지 몰라요. 어찌나 빠르고 민첩한지. 그러고 보니 할머니는 새벽마다 일어나 요가를 했었고 저보다 훨씬 유연해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뿐인 줄 알아요. 잡히면 불쌍한 척 아픈 척하면서 사람 느슨하게 만들어서 다시 도망가고 노인이라고 우리가 얍잡아봤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긴 70이 넘은 연세에 창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왜 저분 집에서 머문 거예요? 무슨 사기를 치려고? 맹하니 말 잘 듣게 생겼잖아. 한동안 숨어있기는 딱이더라고. 할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때 그럼 쓰러져 계신 것도 연기한 거예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이분 심장이 안 좋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도망치다 심장 때문에 잡힌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살려준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온갖 거짓말 다 하고. 혹시 이분한테 피해본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있을 리가 있나? 나보다 더 커지던데. 하여튼 운이 없으려니 몇백도 없는 고아한테 걸려서 어떻게 2천이 없어? 할머니, 그럼 그 빌라도 없는 거였어요?
그런 거 없어요, 복지사님. 이분 그런 식으로 남이 지어놓은 빌라 보여주고 계약금 받아 챙긴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 이필순 씨도 그렇게 손해본 돈이 2억이에요. 이 할머니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나쁜 사람, 당신 지옥 갈 거야.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독하고 무서운 욕입니다. 전 소리를 질렀고 구치소로 들어가던 할머니는 뒤를 돌아보면서 끝까지 독설을 퍼붓더군요. 어차피 사는 게 지옥이야. 그리고 너 두고 봐. 겉으로는 할머니 하면서 내 밥 다 받아 처먹고 뒤로 우리 아들을 만나서 날 이런 식으로 콩밥을 먹여? 그래, 네가 이딴 식으로 호박씨 가서 날 이렇게 골탕 먹인 거 이 김순자가 꼭 갚아준다. 너 딱 기다려. 저는 악을 쓰며 들어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너무 씁쓸했습니다. 경찰들도 저를 안쓰럽게 보더군요. 그래도 그때 길에서 만나 명함 안 주셨으면 저희가 못 잡았을 거예요. 그 이필순이란 이름은 저희에게 신고한 피해자라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가끔 범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피해자 이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수배자 사진을 보니 그 할머니가 맞더라고요. 결국 그 할머니는 제가 잡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네요. 저는 그 이후로도 경찰서에서 몇 번의 조사를 더 받았습니다. 혹시 범인을 은닉해 준 것이 아닌지, 그리고 범인과의 관계 등을 자세히 조사했고 다행히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죠. 고생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선의는 선으로 돌아오는데 아주 가끔은 그걸 이용해서 악으로 갚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홍진희 씨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제가 한 행동이 너무 바보 같다 생각되어 속이 상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면 한심하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늘이 갑자기 뿌옇게 느껴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기꾼 할머니는 징역 5년이란 중형을 받았고 현재 복역 중이라고 하더군요. 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 텐데 어쩌다 저렇게 된 걸까요? 저는 화가 나다 못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세상에, 뭘 또 이렇게 많이 사왔어. 월급 받는 날이잖아. 애들 좋아하는 빵 잔뜩 사왔어요. 어? 우리 애들은 유기농 아니면 안 먹는데. 가끔은 좀 이런 밖에 빵들 먹어도 되거든. 엄마가 맨날 유기농으로 빵을 만들어주니까 나도 빵집 빵 먹으면 소화 안 된다니까. 원장 엄마는 여전히 아이들을 위해 밭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사랑 하나로 삶을 살아가는 분이죠. 그 할머니 때문에 나쁜 꿈을 꾼 것 같았지만 원장님을 보니 꿈에서 깨어나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전히 세상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많은가 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 속 할머니,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네요. 그것도 전과 26범. 세상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착한 사람이 더 많으니 지금 세상이 살만한 거겠죠. 사연자분 힘든 일 겪으셨지만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지금은 잘 지내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걸고 선행을 행하고 계신 원장 엄마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